새벽 4시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뜨는 것이 몸에 밴 지 50년이 넘었다. 김말수는 어둠 속에서 한동안 누워 있었다. 무릎이 쑤신다. 어제 저녁 비가 와서 그런가. 관절이 날씨를 먼저 알아차리는 나이가 되었다는 걸 받아들이기까지 참 오래 걸렸다. 집값은 통장으로, 술값은 이 잔으로.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옛날 아버지가 하던 말이었다. 돈 한 푼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술로 다 날려버린 아버지. 그 말만은 유독 기억에 남아있다. 집값은 통장으로 모으고 술값은 그때그때 쓸 돈으로만. 하지만 아버지는 늘 반대로 살았다. 집값도 술로, 생활비도 술로. 말수는 몸을 일으켜 창밖을 내다봤다. 부산의 새벽은 아직 잠들어 있다. 멀리 바다가 보인다. 44평 아파트 15층에서 내다보는 바다. 저 바다에서 올라온 생선들로 이 집을 샀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뻐근해진다. 뻐근한 게 자랑스러운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다. 부엌으로 나와 찬물에 손을 담갔다. 찬물이 자극적이다. 손등에 거친 살갗과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 이 손으로 몇 마리의 생선을 만져봤을까? 수십 년 동안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생선의 미끄러운 표면과 가시의 따끔함, 내장을 파낼 때의 비릿한 냄새까지. 모든 감각이 이 집 한 채로 변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며느리 서연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언제부터인가 그 목소리가 귀에 거슬린다. 처음엔 어머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어머니다. 높임말도 점점 줄어든다. 아니, 줄어드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변했다. 마치 의무처럼. 응, 몸이 일찍 깨네. 아직도 시장 생각이 나세요? 이제 그만 쉬셔도 되는데. 쉬라고? 쉬라는 말이 이렇게 섬뜩할 수가 있을까? 서연의 쉬라는 말 속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다. 이제 쓸모없으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런 뜻 말이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서봤자 소용없다. 아들은 늘 며느리 편이고 자신은 점점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간다. 자기 집인데도. 오전 9시 손녀 지우가 학교에 가고 나면 집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인다. 진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실업급여 신청서를 쓴다고 이력서를 수정한다고. 하지만 말수는 안다. 아들이 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걸. 서연은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화장을 한다. 요즘은 화장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어디를 나가는지 묻지 않는다. 물어봐도 시큰둥하게 대답할 게 뻔하니까. 어머니, 오늘 마트 좀 다녀와 주실 수 있어요? 집에 먹을 게 없어서. 말수는 지갑을 들었다. 자신의 통장에서 뽑은 돈으로 장을 보러 간다. 생활비는 언제부터 자신이 되게 되었을까? 처음엔 잠깐만요, 당분간만요였는데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 마트에서 장을 보며 생각한다. 예전 같으면 시장에서 직접 골라서 샀을 텐데. 상인의 얼굴도 알고 어떤 생선이 좋은지도 한눈에 알았는데. 마트에 포장된 생선들은 낯설다. 가격표만 보고 고르는 쇼핑이 서글프다. 집에 돌아와 부엌에 서면 그나마 마음이 놓인다. 부엌은 아직 자신의 영역이다. 생선을 손질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 때만큼은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만든 음식을 대접할 때면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어머니, 생선국 냄새가 너무 나요. 지우도 싫어할 것 같은데. 서연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정성껏 끓인 북어국을 차갑게 바라보는 며느리의 눈. 그 눈 속에서 말수는 자신이 냄새나는 시장 아줌마로 전락해버렸음을 확인한다. 저녁 무렵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온다. 이 시간이 말순에게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이다. 할머니, 나왔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진짜다. 계산이 없다. 순수하다. 말수는 손녀를 안으며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걸 느낀다. 우리 지우 학교는 어땠어? 오늘 친구들한테 할머니가 생선 장사하셨던 얘기했어요. 다들 신기해했어요. 할머니 손 엄청 거칠다고 했는데 나는 할머니 손이 제일 좋아요. 지우가 말순의 손을 잡고 볼에 비빈다. 거친 손등의 감촉을 싫어하지 않는 것은 이 집에서 지우뿐이다. 할머니, 옛날 얘기 또 해주세요. 시장에서 일할 때 얘기.
말수는 지우를 무릎에 앉히고 옛 이야기를 들려준다. 새벽 경매장의 활기, 손님들과의 실랑이, 장사가 잘 되던 날의 기쁨. 말하다 보니 그때가 그립다. 힘들었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확실했던 그때가. 할머니는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이 큰 집도 사고. 응, 할머니가 열심히 일해서 샀지. 그럼 이 집은 할머니 거네요? 순간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서연의 손이 멈췄다. 말수는 며느리의 표정을 살폈다. 굳어있다. 응, 할머니 집이야. 하지만 말순의 대답은 확신에 차지 못했다. 법적으로는 분명 자신의 집이다. 하지만 이 집에서 자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 주인인 것 같지 않다. 손님도 아니고 주인도 아닌 애매한 존재가 되어간다. 밤이 되면 말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 모두가 잠든 후 거실에 나와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한다. 오늘도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견뎠다. 아들의 무관심도 참았다. 손녀의 사랑으로 하루를 버텼다. 내일도 또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뭔가 변해야 한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차린다.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막힌다. 이 집에서 점점 숨을 쉬기가 어려워진다. 멀리 바다가 깜깜하다. 저 바다 너머 어딘가에 딸 미정이 살고 있다. 미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안정된 삶을 꾸리고 있는 딸. 가끔 화상 통화를 할 때면 엄마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말하지만 그때마다 아니다, 여기가 내 자리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여기가 정말 내 자리일까? 시계가 자정을 가리킨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것이다. 별다른 할 일이 없어도 몸이 일찍 깬다. 5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말수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향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서 작은 소망을 품는다. 내일은 조금이라도 다른 하루가 되기를. 하지만 내일도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다. 한 달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어가는 걸 창밖의 나무로만 확인할 뿐 말순의 일상은 여전히 단조롭다. 아니, 단조로운 게 아니라 점점 더 갑갑해진다. 어머니, 혹시 이 집을 우리 명의로 바꿔놓으면 안 될까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불쑥 던진 말이었다. 말수는 수저를 든 손을 멈췄다. 예상했던 말이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만약에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절차가 복잡할까 봐서요.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마치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말수는 그 말 속에 숨은 독을 느꼈다.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라는 표현 속에 담긴 조급함을. 만약에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이라는 말 속에 담긴 기대를.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보자. 말순이 애매하게 대답하자 서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미세한 변화였지만 놓치지 않았다. 그렇긴 하지만 진수 오빠도 지금 힘드시잖아요. 집이라도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요? 오빠라는 호칭이 어색하다.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며느리. 마치 자신을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다. 말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질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서연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다. 여전히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냄새가 났다. 어머니, 어제 끓여주신 미역국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지우가 미역을 잘 안 먹어서 다음엔 다른 걸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말순이 정성껏 끓인 음식에 대한 잔소리가 늘어났다. 처음엔 지우가 안 먹어서라는 핑계였다가 나중엔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엔이라는 말로 바뀌었다. 결국 말순이 해온 음식은 늙은 사람 음식이라는 딱지가 붙었다. 어머니, 이 정도면 충분히 쉬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게요. 어느 날 서연이 부엌에서 말순을 밀어냈다. 정확히는 밀어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배제시켰다. 훨씬 더 교묘했다. 말순은 거실에 앉아 며느리가 요리하는 모습을 바라봤다. 서연은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가며 요리했다. 그것도 간단한 것들만.
라면에 계란 하나 풀어넣은 것도 계란라면이라며 당당하게 내놓았다. 지우가 할머니가 끓여준 미역국이 더 맛있는데 라고 말하자 서연은 그런 옛날 음식은 이제 그만 먹어야지라고 답했다. 옛날 음식. 말순의 요리가 옛날 음식이 되어버렸다. 50년 넘게 정성을 다해 만들어 온 음식이 하루아침에 구식이 되어버렸다. 어머니, 혹시 친구분들이 놀러 오신다고 하셨나요? 어느 날 오후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말순은 고개를 저었다.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긴 한가? 시장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다들 흩어졌고 동네 사람들과는 깊은 사이가 아니었다. 그럼 다행이네요. 사실 지우 친구들이 가끔 놀러 오는데 혹시 어머니가 시장에서 일하셨던 걸 알면 아이들이 놀릴까 봐서요. 서연의 말이 가슴에 바늘처럼 꽂혔다. 시장에서 일한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그 일로 이 집을 샀는데?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시장 아줌마는 숨겨야 할 과거였다. 앞으로 지우 친구들이 오면 어머니는 잠깐 방에 계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산책이라도 나가시든지. 결국 말순은 손녀의 친구들에게도 숨겨야 할 존재가 되었다. 자기 집에서 숨어 지내야 하는 할머니. 그런 자신이 초라했다. 어느 날 정말로 지우의 친구들이 놀러 왔다. 말순은 서연의 눈치를 보며 방으로 들어갔다. 문틈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우가 친구들에게 집을 구경시켜주는 소리도 들렸다. 여기는 우리 집이야. 아빠가 샀어. 지우의 목소리였다. 말순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지우도 이제 거짓말을 배웠다. 아니, 거짓말을 배운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밤이 되면 말순은 혼자 앉아 생각한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자기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었을까? 서연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를 떠올린다. 그때는 정말 고마워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큰 집에서 살게 해주시고. 그때의 서연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연기였을까? 아마 처음엔 진심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다. 시어머니의 집에서 사는 것이 고마움에서 당연함으로, 당연함에서 불편함으로, 불편함에서 소유욕으로 변한 것이다. 집값은 통장으로, 술값은 이잔으로. 다시 혼잣말이 나왔다. 아버지의 말이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진 적이 없다. 집을 샀지만 정작 그 집에서 편히 살지 못하다니. 이런 상황을 아버지는 예상했을까? 창밖을 보니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바다 위로 찬바람이 불어온다. 말순은 얇은 가디건을 여미며 몸을 웅크렸다. 몸만 추운 게 아니라 마음도 추워지고 있었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다. 뭔가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답은 아직 없다. 하지만 변화에 대한 갈망만큼은 점점 커지고 있다. 마치 봄을 기다리는 씨앗처럼 말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트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졌다. 말순의 관절이 더욱 쑤시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전보다 힘들어졌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어머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어느 날 아침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 표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는 구분하기 어려웠다. 너무 오랫동안 서연의 이중적인 모습을 봐왔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그런 거지 뭐. 말순이 대수롭지 않게 답했지만 사실 요즘 몸의 변화가 신경 쓰였다.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다. 단순히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인지. 그래도 건강관리는 하셔야죠. 한약이라도 지어드릴까요? 서연의 제안이었다. 말순은 잠깐 놀랐다. 며느리가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준다는 게 의외였다. 최근의 차가운 태도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 한약은 비싸잖아. 아니에요. 어머님 건강이 최우선이죠. 제가 알아보고 좋은 한의원에서 지어올게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실히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말순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며느리를 너무 나쁘게 생각한 건 아닐까?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건 아닐까? 며칠 후 서연이 정말로 한약을 지어왔다. 작은 팩에 담긴 검은 한약. 냄새를 맡아보니 익숙한 약재 냄새가 났다.
어머님 하루에 2번씩 식후에 드세요. 기력 회복에 좋다고 하네요. 서연이 정성스럽게 한약을 데워서 가져다 주었다. 말수는 감동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배려였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뭐려?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첫 번째 한약을 마실 때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쓰긴 했지만 원래 한약이 쓴 거니까 몸이 좀 더 따뜻해지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지럼증이 심해졌고 메스꺼움도 들었다. 손발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서연이 걱정스러워했다. 하지만 그 걱정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말수는 자신의 의심을 머리에서 지우려 했다. 설마 며느리가 한약 때문인가? 몸에 안 맞나? 아니에요.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독소가 빠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네요. 조금만 더 참고 드셔보세요. 서연의 설명이 그럴듯했다. 말수는 계속 한약을 마셨다. 하지만 증상은 더욱 심해졌다. 밤에는 가슴이 뛰어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어지러워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다. 할머니 괜찮아요? 어느 날 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말수는 괜찮다고 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가 많이 아파 보여요.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지우의 큰 눈이 말순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아이는 어른들보다 더 민감했다. 거짓말을 금세 알아차렸다. 그날 밤 말순이 한약을 마시려는데 지우가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나왔다. 할머니, 그 약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엄마가 그 약에 뭔가 넣는 거 봤어요. 냄새도 달라져요. 지우의 말에 말순의 심장이 쿵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다. 설마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지우야, 그건 약재를 더 넣어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약 색깔도 다르고 냄새도 이상해져요. 할머니, 그 약 마시지 마세요. 지우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11살 아이의 직감이었지만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다. 그날 밤 말수는 한약을 마시지 않았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어지럼증이 줄어들었다. 가슴 두근거림도 덜했다. 다음 날 말수는 서연이 한약을 준비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다. 서연은 한약을 데우면서 작은 봉지에서 뭔가를 꺼내 넣었다. 분말 같은 것이었다. 서연아. 말순이 불렀다. 서연이 깜짝 놀라며 몸을 돌렸다. 손에 들고 있던 봉지를 황급히 감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네, 어머니. 그게 뭐야? 아, 이거요? 꿀이에요. 한약이 너무 써서 꿀을 좀 넣었어요. 꿀? 말수는 서연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다. 눈이 흔들리고 있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럼 내가 직접 꿀을 넣어서 마실게. 아니에요. 제가 이미 넣었어요. 서연이 황급히 한약을 들고 말순에게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말순은 받지 않았다. 오늘은 안 마실래. 몸이 좀 이상해서.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실망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그럼 내일부터 다시 드세요. 건강을 위해서요. 서연이 한약을 부엌에 두고 돌아섰다. 그 뒷모습에서 말수는 확신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며느리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말수는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다.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먹였을까? 그럴 리가 없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를 해치려 할까? 하지만 지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아이의 증언이. 말수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서연이 감춰놓은 봉지를 찾아보려고 냉장고 뒤 조미료통 사이 구석진 곳들을 뒤졌다. 그리고 찾았다. 쓰레기통 깊숙한 곳에서 작은 봉지를. 봉지에는 영어로 뭔가 쓰여 있었지만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약물이었다. 한약에 넣을 만한 것이 아니었다. 말수는 그 봉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증거였다.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증거. 그동안의 의심이 사실이었다는 증거.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다. 며느리를 믿고 싶었는데,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서연에게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장애물이었다. 44평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해 제거해야 할 장애물. 집값은 통장으로, 술값은 이잔으로. 혼잣말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엔 의미가 달랐다.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순진하게 살 수 없다는 뜻으로 들렸다. 말수는 그 작은 봉지를 품에 안고 방으로 돌아왔다.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는 않을 것이다. 창밖의 바다가 어둡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오히려 밝아지고 있었다. 진실을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으니까. 새벽 4시.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니, 정확히는 잠들지 못했다. 어젯밤 발견한 봉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무엇을 먹인 건지, 왜 그런 일을 한 건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다. 혼란스러웠던 지난 몇 달간의 상황이 모두 설명되었기 때문이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친절, 한약을 지어주겠다는 제안, 그리고 점점 심해지던 자신의 몸 상태까지.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다. 말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창밖을 내다봤다. 아직 어둡지만 멀리 바다가 보인다. 저 바다 너머 어딘가에 딸이 살고 있다. 미정이. 어머님, 오늘은 한약 안 드세요? 아침 식사 후 서연이 걱정스러운 척 물어봤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몸이 안 좋아서 며칠 쉴 거야. 그럼 안 되죠.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있는데. 서연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말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괜찮아. 좀 쉬어도. 하지만 내가 안 마신다고 했잖아.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순간 가면이 벗겨진 것 같았다. 평소에 공손한 며느리가 아니라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해 불만스러워하는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럼 알겠어요. 서연이 씁쓸한 표정으로 한약을 치우는 모습을 보며 말수는 확신했다. 자신의 추측이 맞다는 걸. 오후에 진수가 밖에서 돌아왔다. 실업급여 관련 서류를 처리하고 왔다고 했지만 술 냄새가 났다. 요즘 진수는 낮에도 술을 마시고 다녔다.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 했다. 엄마 미안해. 진수가 갑자기 말순 앞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다. 말순은 놀랐다. 아들이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사과했던가? 왜 갑자기? 그냥 미안해. 엄마한테 의존만 하고.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술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미안해서인지. 말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이제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진수야. 응? 혹시 서연이가 뭔가 이상한 말 한 적 없어? 진수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흔들리고 있었다. 뭔가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무슨 말이야? 집에 대한 말.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진수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결국 고백했다. 서연이가 집을 우리 명의로 바꾸자고 했어. 언제부터? 한 달 전쯤부터. 엄마가 나이 드시니까 미리 정리해 두자고. 말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한 달 전이면 한약을 지어주기 시작한 시점과 비슷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잘 모르겠어. 어차피 나중에는 내가 물려받을 집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잖아. 엄마가 살아계시는데. 진수의 대답에서 말수는 희망을 찾았다. 아들이 완전히 며느리 편으로 넘어간 건 아니었다. 아직 양심이 남아 있었다. 저녁 무렵 서연이 진수와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말수는 멀리서 지켜봤다. 서연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흥분한 것 같았다. 오빠, 기회는 지금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들렸다. 말수는 귀를 기울였다. 어머니가 요즘 많이 약해지셨어요. 이때 아니면 언제 말씀드려요? 하지만 오빠만 계속 그렇게 우유부단하면 어쩌려고요?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말수는 가슴이 뛰었다. 계획을 실행하려는 모양이었다. 다음 주에 우리 여행 가잖아요. 그 전에 정리하고 가요. 여행? 말수는 귀를 의심했다. 여행이라니? 언제 여행 계획을 세웠나? 어머니한테는 출장이라고 해요. 어차피 며칠 없을 건데 그동안 어머니가 생각할 시간도 주고. 서연의 계획이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여행을 핑계로 집을 비우고 그 사이에 말순을 압박해서 집 명의를 바꾸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날 밤 말순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집 관련 서류들이 보관된 곳이었다.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통장. 모든 것이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자신의 집이었다. 하지만 법적인 것과 현실은 달랐다. 이 집에서 자신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며느리의 계략에 의해 말수는 핸드폰을 꺼내 딸 미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시차 때문에 미국은 아직 낮이었다. 미정아, 엄마야. 통화 가능해? 곧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상하게 연락하시네. 미정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딸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엄마 우세요? 무슨 일 있어요? 미정아, 엄마가 이제 정말로 거기로 갈 것 같다. 엄마? 너희 말대로 할게. 미국으로 갈게. 전화 너머로 미정이 놀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동안 미정은 꾸준히 어머니를 미국으로 모시려고 했었다. 하지만 말수는 계속 거절해왔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갑자기 왜? 나중에 얘기할게. 일단 준비부터 해놓자. 알겠어요. 엄마, 언제든지 오세요.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미정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딸도 그동안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화를 끊고 말수는 창밖을 내다봤다. 바다가 잔잔하다.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서연과 진수가 말순 앞에 앉았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표정이었다. 어머님, 저희가 며칠 부산을 비울 예정이에요. 서연이 말문을 열었다. 말수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진수 오빠 일 때문에 서울에 며칠 가야 해요. 출장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말수는 모르는 척했다. 그래, 알겠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어머님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의 눈치를 보면서. 뭔데? 집 얘기예요. 진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말수는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했다.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저희도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 할 나이가 되어서 집을 제 명의로 바꿔놓는 게 어떨까 해서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긴장 때문인지. 말수는 서류를 받아보지 않았다. 대신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두 사람 모두 간절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의 이유가 달랐다. 생각해 볼게. 말순이 말했다. 서연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다. 어머님, 저희 떠나기 전에 결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야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럼 언제 떠나는데? 내일이요. 내일.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내일 아침에 답할게. 그날 하루 종일 서연은 말순의 눈치를 봤다. 마치 중요한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처럼. 말수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씁쓸했다. 저 간절함이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욕심에서 나온 거라는 게. 밤이 되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것이다. 말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드디어 결정을 내렸으니까. 집값은 통장으로, 술값은 이잔으로.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로 그 말의 의미를 실천할 때가 왔다. 아침이 밝았다.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도 꺼내 입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서연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다. 말순의 차림새를 보고 놀라는 표정이었다. 응.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혹시 우리 얘기 결정하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 기대가 담겨 있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결정했어. 진수도 방에서 나왔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다.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말순은 잠깐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장 찍어줄게. 순간 서연의 얼굴이 환해졌다. 진수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어머님 감사해요. 서연이 달려와 말순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차갑다는 걸 말순은 느꼈다. 기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대신 조건이 있어. 말순의 말에 두 사람이 긴장했다. 뭐든지 들어드릴게요, 어머님. 서연이 간절하게 말했다. 너희가 여행 다녀온 후에 하자. 왜요? 지금 하면 안 되나요? 아니야. 급할 것 없잖아. 다녀와서 천천히 하자. 서연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밝아졌다. 그럼. 알겠어요. 다녀와서 바로 하죠. 오후에 진수와 서연이 여행짐을 쌌다. 3박 4일 일정이라고 했다. 말수는 그들이 짐을 싸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어머님, 저희 없는 동안 불편하실 텐데. 미안해요. 진수가 미안해했다. 하지만 서연은 다른 표정이었다. 뭔가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괜찮아. 혼자 지내는 것도 오랜만이네. 말순의 대답에 서연이 잠깐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뭔가 의미심장한 말로 들렸나 보다. 그럼 저희 갈게요. 연락 자주 드릴게요. 응. 조심히 다녀와. 말순은 현관까지 나가서 그들을 배웅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말순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오후 2시. 말순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복부동산이죠? 김말순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집을 급매로 내놓고 싶어요. 부동산 김 사장은 놀란 것 같았다. 급매라는 말에. 급매요? 언제까지요? 3일 안에 계약하고 싶어요. 3일은 너무 급한데요. 시세보다 많이 낮춰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빨리 처분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나가서 얘기해요. 전화를 끊고 말수는 딸 미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정아, 곧 갈게. 준비해놔. 다음 날 아침 부동산 김 사장이 집을 보러 왔다. 그리고 저녁에는 벌써 몇 명의 구매 희망자가 왔다. 급매로 나온 44평 아파트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김 사모님, 시세보다 2억 정도 낮춘 가격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빨리 계약하는 게 중요하니까. 3일째 되던 날 드디어 계약이 성사되었다. 젊은 부부가 말순의 집을 샀다. 아이가 있어서 학군이 좋은 이 동네를 원했다고 했다. 언제까지 이사하시면 될까요? 내일까지요. 말순의 대답에 구매자도 부동산 김 사장도 놀랐다. 너무 급하신 것 아니에요? 괜찮아요. 준비는 다 해놨어요. 그날 밤 말순은 짐을 쌌다. 평생 모은 물건들이었지만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사진 몇 장 그리고 통장들. 손녀 지우가 그려준 그림도 챙겼다.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웃고 있는 그림. 이것만큼은 버릴 수 없었다. 새벽에 이사업체가 와서 짐을 실어갔다. 말수는 텅 빈 집을 둘러봤다. 50년 동안 모든 것을 바쳐서 마련한 집. 이제 남의 집이 되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진수와 서연이 여행에서 돌아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다. 그들은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열리지 않았다. 비밀번호가 안 되네. 서연이 당황했다. 진수도 다시 눌러봤지만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바꾸셨나?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아주머니가 나왔다. 어머, 이분들이 전 집주인 아드님이세요? 네. 전 집주인이요?
진수가 당황해서 물었다. 어머님이 이사 가셨어요. 어제요. 뭐라고요? 서연이 소리쳤다. 옆집 아주머니가 깜짝 놀랐다. 그러고 보니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네요. 아주머니가 편지 봉투를 건넸다. 진수가 떨리는 손으로 받아서 뜯어봤다. 진수야, 서연아. 이 집은 내가 50년 동안 생선 장사를 해서 산 집이다. 내 손과 발과 땀으로 산 집이야. 그런데 너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나를 식모 취급하면서도 내 집에서 편히 살았지. 심지어 내 건강까지 해치려 했잖아. 그 작은 봉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제 이 집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팔았어.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한테. 너희보다 훨씬 이 집을 소중히 여길 사람들한테. 나는 이제 진짜 내 집으로 간다. 미정이 있는 곳으로. 거기서 남은 인생을 나답게 살 거야. 집값은 통장으로, 술값은 이잔으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이제야 이해되는구나. 너희가 말한 식모는 오늘로 그만둔다. 김말순. 편지를 읽는 진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서연은 편지를 뺏어서 읽어봤다. 그리고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말이 돼요? 서연이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집은 이미 팔렸고 말수는 이미 떠났다. 그 시간 인천공항에서 말수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국행 항공편. 딸이 준비해준 항공권이었다. 핸드폰에 진수의 전화가 계속 왔지만 받지 않았다. 서연의 문자도 무시했다. 이미 끝난 일이었다. 승객 여러분, 로스앤젤레스행 항공편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이 들렸다.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 하나가 전부였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야경이 점점 작아졌다. 부산의 바다도 44평 아파트도 모든 것이 작아졌다. 이제 정말 자유다. 말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12시간 후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딸 미정이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말순이 나타나자 미정은 달려가서 어머니를 꼭 안았다. 엄마. 미정아. 어머니와 딸이 눈물을 흘리며 포옹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엄마 정말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다. 이제 괜찮아. 미정의 집은 작지만 따뜻했다. 마당에 작은 정원이 있고 햇살이 잘 드는 집이었다. 엄마, 여기가 엄마 방이에요. 마음에 드세요? 응. 아주 좋다. 말수는 작은 방을 둘러봤다. 44평 아파트보다 훨씬 작았지만 여기서는 숨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말수는 마당에 앉아 지우가 그려준 그림을 보고 있었다.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웃고 있는 그림.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지우에게서였다.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울고 있어요. 말수는 한참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지우야, 할머니는 새로운 집에서 살고 있어. 할머니도 지우가 보고 싶지만 이제 각자 자기 길을 가야 해. 지우는 착하게 자라렴. 할머니가 항상 지우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 그리고 딸 미정에게 말했다. 미정아, 지우한테 편지 좀 써줄 수 있겠니? 할머니가 잘 지내고 있다고. 물론이죠, 엄마. 6개월이 지났다. 말수는 미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한인마트에서 일을 시작했다. 나이가 있어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었다. 매일 아침 마당에 작은 정원을 가꾸는 것이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토마토와 상추를 키웠다. 자신의 손으로 기른 채소로 요리하는 것이 행복했다. 딸 미정과 사위, 그리고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평화로웠다. 여기서는 누구도 자신을 옛날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다. 누구도 자신의 요리를 냄새난다고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지우에게서 편지가 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우예요.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진 봤어요. 할머니가 웃고 있는 사진이어서 기뻤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가 키우신 토마토 정말 예뻐요. 언젠가 할머니 보러 갈게요. 사랑해요. 말수는 편지를 읽으며 웃었다.
지우는 잘 자라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저녁 무렵 말수는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부산의 바다와는 다른 캘리포니아의 석양이었다. 하지만 아름다웠다. 집값은 통장으로, 술값은 이잔으로. 혼잣말이 나왔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다. 정말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 그것을 이제야 터득했다. 말수는 지갑에서 부산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을 꺼냈다. 44평 아파트 앞에서 혼자 찍은 사진. 그 사진 속에 자신은 피곤해 보였다. 그리고 오늘 딸이 찍어준 사진을 봤다. 정원에서 토마토를 따고 있는 자신의 모습. 주름은 더 늘었지만 눈빛이 살아있었다. 이제야 진짜 내 집에서 살고 있구나. 말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집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70년을 살아서야 깨달았다. 멀리서 미정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저녁 식사 준비가 되었다는 소리였다. 말수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새로운 집. 진짜 자신의 집으로.